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된 한정욱입니다. 제 인생은 10년 전 단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었고 제 아들의 꿈과 제 평생의 노력까지 통째로 가져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도 받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던 우리 아들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유학 자금으로 쓰려고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 이름으로 빚까지 지고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따라 도망쳤습니다. 제 아들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남편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쓰디쓴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0년 전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분주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길에 커피를 건네고 아들은 늘 교복 셔츠를 단정히 여민 채 학교로 뛰어나갔죠.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 박태주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했고 퇴근 후엔 아들과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래요. 꿈이 생겼어요. 그 말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내가 꿈을 꾸는데 엄마가 포기하겠니? 그날 이후 저는 삶을 바꿨습니다. 간호조무사 월급으로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점심은 김치 한 조각, 새 옷은 명절에만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1억 5천만 원. 그건 제 인생의 결실이자 아들의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던 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합격했대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구나. 병원복도 한켠에서 그저 웃음과 눈물이 함께 쏟아졌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미국 가게 됐어. 남편은 처음엔 웃더니 곧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나도 이번에 큰 계약 하나 잡을 것 같아. 계좌 잔고 좀 확인해야 하는데 유학자금 통장 좀 볼 수 있을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보고 돌려주세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한다며 나갔고 그날 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올 거야. 아마 일이 생겼나 봐.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요. 저는 남편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사장님 연락 안 되시죠? 네,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사모님,
혹시 이선미 씨 아세요? 이선미요? 누구죠? 거래처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사장님이랑 자주 연락하셨어요. 업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좀 그랬거든요. 사장님이 그분한테 전화할 때 표정이 다르셨어요. 웃으시면서 통화하시고 주말에도 만나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 알아요?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명함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사무실을 뒤져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선미, 인테리어 자재 컨설턴트.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책상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모르는 휴대폰이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문자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언제 출발해요? 저 진짜 설레요. 돈 다 챙겼어요? 우리 새 출발 제대로 해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거기 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문자 날짜는 남편이 사라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이선미라는 이름이 수없이 찍혀 있었어요. 하루에도 10통, 20통씩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욱 고객님,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무슨 대출이요?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유학 못 가도 괜찮아요. 엄마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아빠가 돈 가져간 거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사라진 그날, 저와 아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끊겼고 시댁에도 소식이 없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었어요. 설마 가족을 버리겠어? 하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한 순간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잔액은 0원. 거래 내역엔 현금 인출 글자만 수십 줄이었어요. 게다가 제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여러 건 잡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그날 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망갔어요. 찾아주세요. 경찰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서명이랑 도장이 본인 거 맞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니까요.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가 모르는 빚인데. 일단 행방불명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태준이 어디 갔는지 알아? 저도 몰라요, 어머니. 연락이 안 돼요. 그 애가 왜 도망을 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집을 나간다는 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살림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 아이 유학 자금에 보태려고 모은 돈까지 다 들고 갔어요. 다른 여자랑요. 뭐, 다른 여자? 네. 이선미라는 사람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사업 때문에 만난 거겠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 씨, 죄송하지만 신용 문제 때문에 계약 연장이 어렵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삶을 송두리째 베어냈습니다. 15년을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렸습니다. 한정옥 씨 맞으시죠?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남편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며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모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희 월급 석 달째 안 나왔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피해자예요. 사모님이 사장 부인이잖아요. 책임지셔야죠. 문을 닫아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유학은 그만둘게요. 돈 없는데 무슨 유학이에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 꿈을 망쳐버렸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망친 적 없어요.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 앞에서 처음으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미국행을 포기하고 국내 대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 등록금이 싼 곳을 찾아다녔죠. 엄마, 나 로스쿨 가려고. 법 공부하면 나중에 엄마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아, 괜찮아요. 나 원래 법 쪽에도 관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꿈을 바꾼 게 아니라 꿈을 접은 거라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다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력이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신용 문제가 있으시면 채용이 어렵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만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문은 계속 닫혔습니다. 그때 동네 약국 사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집안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나 반찬 같은 거요. 시급은 많진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엔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엔 약국집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벌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오후엔 약국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을 쓸고 부엌을 닦고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주머니 고생 많으세요. 이거 오늘 품삯이에요.
사모님이 봉투를 건넬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을 안 사모님이 넉넉하게 넣어주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지훈이랑 드세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눠 먹어야겠어요. 저는 괜히 눈물이 날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저희 집에 김치 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반찬통을 쥐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냄비의 온기만으로도 그날 밤은 조금 덜 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태준, 그리고 이선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알기나 할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던 그 시절, 단 한 사람의 손길이 제게 숨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길에 매달리며 다짐했어요. 지훈이만큼은 절대 무너지게 두지 말자. 남편이 사라진 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름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려놨더군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려댔습니다. 이자 기한 지났어요. 오늘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종 독촉장, 재산 압류 예고, 신용불량 등재 통보, 빨간 글씨로 가득한 서류들이 매일 쌓여갔습니다. 저는 결국 전세 보증금을 빼서 가장 급한 빚부터 갚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보증금으로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월세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래도 남은 빚이 많았습니다. 그 돈을 감당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낡은 옥탑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아들이 말없이 박스를 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옥탑방은 7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은 작고 습했습니다. 여름엔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엔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밤이면 천장 틈으로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정호가. 이게 끝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제가 빌딩 청소와 약국 일로 버는 돈으로 월세와 대출이자를 내고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등록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책임 같았거든요. 아들은 국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특하게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3 겨울방학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겨울방학 동안 공사장 나갈게요. 지훈아, 거긴 위험해. 다치면 어떡해. 괜찮아요. 공부는 잠깐 미뤄도 되지만 엄마가 무너지는 건 싫어요. 며칠 뒤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하는 아들의 등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장갑 끼고 일하면 돼요. 철근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온 아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당 받았어요. 우리 밥 먹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편의점 도시락으로 소고기 덮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오랜만에 고기 먹네. 그 작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값진 밥상이었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일을 병행했습니다. 낮엔 강의, 저녁엔 과외,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지훈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새벽에 일 나가잖아요. 나만 쉴 수 없죠. 피곤해도 늘 괜찮아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단한 얼굴로도 꺾이지 않는 걸 보며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저는 약국집 일과 청소 일을 계속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엔 약국집에서 일했어요. 발바닥엔 굳은 살이 박혔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테니까요. 간호조무사 일이든 건물 청소 일이든 파출부든 지금 상황에서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게 내 일이야. 그게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군대도 다녀왔고 군대를 다녀온 아들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자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남은 빚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터널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박태준, 그리고 이선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 아들은 로스쿨에 합격했고 저는 드디어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빚은 절반 이상 갚았고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 하나 없는 깜깜한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은 힘든 시간 동안 우리 모자는 잘 버텼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면서요. 해가 갈수록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던 시절도 조금씩 지나가고 남은 빚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지만 최소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되었죠. 신용회복 절차도 마쳤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국 일과 청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오래 미뤄뒀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자. 신용이 회복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시험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진짜 대단해요. 아들이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웃었어요. 그렇게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을 돌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정욱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거 먹고 가. 괜찮아요, 할머니. 저 배불러요. 아이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지.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데 우리 정욱 씨 덕에 내가 살아요. 고마워요. 예전엔 생계였던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죠. 누군가를 돌보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아들은 로스쿨에서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학비가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로스쿨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더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장학금 받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해냈습니다. 새벽까지 판례를 외우며 공부했고 가끔 코피를 흘리면서도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휴지가 피 묻은 채 놓여 있었죠. 지훈아, 조금만 쉬어. 몸 상하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걱정 덜어드릴 차례예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스쿨 3년은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전화를 받던 그날, 저는 어르신 댁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옥 씨, 왜 울어요? 아,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요. 뭔데? 우리 아들이 검사가 됐어요. 어머,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축하해요. 할머니도 함께 울어주셨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 유학을 포기하고 눈물 흘리던 그 아이가 검사가 됐다니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엄마로서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이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편하게 살아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훈아, 정말이에요. 이제 엄마 일 그만두고 쉬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일하는 게 익숙했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빚도 다 청산하고 우리 모자의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옥탑방을 벗어나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 평온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절망 대신 감사를 배우고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길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 저녁을 차리며 무심코 켜둔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업가 박태준 씨가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태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탁한 남자가 잡혔습니다. 10년 전보다 늙고 초췌해 보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박 씨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선미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선미, 그 이름도 들렸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과 함께 사라진 그 여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 가까이 버티며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유학자금 통장을 건네던 날 남편의 숨겨둔 휴대폰에서 본 문자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물었던 아들의 얼굴.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말이니? 아들은 짧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건 제가 맡게 됐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제가 담당 검사로 배정받았어요. 박태준, 이선미 투자 사기 사건.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 벌 받게 할 수 있어요. 과거는 그렇게 우리가 겨우 세워놓은 일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는 초췌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뉴스에 나온 사람 정말 내 아버지 맞니? 잠시 침묵하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수배 중이에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이젠 낯선 사람들의 인생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다니. 피해 금액도 엄청나요. 수십억 원대래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있던 이선미라는 여자도 공범으로 지목됐어요. 둘이 함께 투자 사기를 벌인 거래요. 이선미. 10년 전 그 이름. 제 남편과 함께 사라진 그 여자. 그 사람들 10년 동안 뭘 한 거니? 처음엔 중국에 있었대요. 거기서 사업한다고 투자금 모았다가 사기치고 다시 동남아로 도망갔대요. 그러다 최근에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고요. 10년 동안 계속 사기를 쳐온 거였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그날부터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든 아니든 죄는 죄야. 알아요, 엄마.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막상 마주치게 되면 어떡하죠? 그 얼굴을 보면 제가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1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피의자로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피의자야. 넌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해. 네, 알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늦은 밤까지 사건 기록을 읽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번 일이 어떤 의미인지. 10년 전 우리를 무너뜨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심판하게 된다는 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사업가 박태준 씨가 인천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며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검거되었으며 공범 이선미 씨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선미도 잡혔습니다. 10년 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잡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1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꼭 쥔 채 눈물만 흘렀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곧 조사 들어가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을 직접 봤어요. 그래? 네. 조사실에서요. 뭐라고 하던?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제 이름 듣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피의자 박태준, 당신 아들이 누구죠? 라고요. 그랬더니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피해자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라고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그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넌 흔들리지 마. 법대로 해. 아들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도망 못 가게 할 거예요. 이선미는? 그 여자도 같이 잡혔어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이에요. 공범이니까 같이 처벌받겠지? 네. 증거가 명확해요. 둘이 함께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어요. 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실래요? 뭔데? 피해자 진술서예요.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8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10년 전 우리처럼 누군가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그날 밤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이번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며칠째 지훈이는 밤을 새우며 사건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는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증거 확보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그 문장을 수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끝까지. 10년 전엔 우리가 끝까지 무너졌지만 이번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피의자 박태준, 공범 이선미와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귀에선 웅웅 소리만 났습니다. 10년 전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이번엔 남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다 덜미를 잡힌 거였습니다. 그래, 결국 그 돈으로 망했구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집을 나서던 날과 똑같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법정안 공기는 숨이 막히도록 차가웠습니다. 저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남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당하게 문을 나섰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선미. 10년 전 남편과 함께 사라진 그 여자였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여자. 언제 출발해요? 문자를 보내던 그 여자. 두 사람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 두 사람이 지금은 나란히 심판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들어 검사석을 바라봤지만 지훈이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준태 자리로.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들썩거릴 때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침착하게 공소요지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억눌린 감정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악의가 없었다면 왜 우리 인생은 망가졌을까?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준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재판봉 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무릎이 풀리며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단숨에 풀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피로에 젖은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구치소로 가기 전에 선배 검사한테 말을 전했대요. 뭐라고 했는데? 지훈이는 짧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겠다고. 늦은 사과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간다운 말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미움이 그 소리 사이로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원망도 복수도 아닌 그저 평범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태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 판사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지훈이는 검사석에 서 있었고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제는 검사와 피의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제 쪽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의 미움과 후회가 그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놈 일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도 평생 그 자식 얼굴 보기 싫다. 10년 전 내가 전화했을 때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지. 그때는 내 자식을 믿고 싶었어. 하지만 내 말이 다 맞았더구나. 그놈이 너한테, 우리 손주한테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텨줘서 우리 지훈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거야.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고 남은 생은 내 행복만 생각하며 살아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닌 아주 오래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분도 어쩌면 그 세월 동안 같은 죄책감 속에 살았겠지요.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며느리와 손주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섰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새 사건 들어가요. 이번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너 할 일 하면서 살아. 문이 닫히고 집안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여유조차 없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빚도 다 갚았고 아들도 제 길을 걷고 있고 저도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오후엔 어르신 댁에 갈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 예전엔 생계였지만 이제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도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옥 씨 얼굴 보니 좋아요. 그런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맺혀있던 미움과 분노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들도 저도요.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과거의 피해자도 아닌 한정옥으로서 살아갈 겁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평범함을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는 검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유학을 포기하고 눈물 흘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만에 받는 편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편지가 나왔어요. 정우가 감옥에 들어온 지 어느덧 300일이 넘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얼굴과 아들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였다는 걸. 그때 내가 한 짓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이 유학비로 쓸 돈을 전부 들고 나간 짓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10년 전 그날 밤 나는 돈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돈은 결국 다 써버렸고 남은 건 빚과 죄책감뿐이었어. 지금 이 감옥에 혼자 앉아 있으니 내가 뭘 버렸는지 비로소 보이더라.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더라. 빚더미 속에서도 아들을 지켜냈고 그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나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 되었어. 나한테는 그게 가장 큰 벌이야. 내가 놓친 가족의 소중함, 그걸 평생 되돌릴 수도 없겠지. 내가 조사받을 때 훌륭하게 자란 그 아이가 얼마나 대견하던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나 같은 인간이 아버지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도 부탁이 있다면 미워하지 말고 그저 불쌍한 인간 하나 있었다고 그렇게만 기억해줘. 그리고 지훈이에게 전해줘. 너처럼 고든 사람을 아들로 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다고. 글씨는 흐트러지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편지를 덮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성이 진심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이미 평온했으니까요.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편지 왔어요? 응. 반성하는 내용이더라. 너한테 전하라는 말도 있고. 뭐라고요? 너처럼 고든 사람을 아들로 둔 게 자랑이었다고.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그 편지 읽고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 그냥 끝난 일이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그래, 그러자. 일주일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김수진, 눈이 맑고 단정한 아이라서 몇 달 전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 오빠가 늘 말했어요. 어머님처럼 강한 분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강하긴 그냥 버틴 거지. 아니에요. 그 힘든 시간 버티신 게 강하신 거죠. 수진이의 눈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힘들었던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충분히 잘하셨어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행복할 거야.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약국 사모님도, 예전에 일했던 빌딩 관리소장님도, 제가 돌보던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정옥 씨, 축하해요. 아들 정말 잘 키웠어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이번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돌보며 사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퇴근길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이 흩날렸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10년 전에는 석양을 볼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은 결국 돌더라. 하지만 그 끝에서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한정옥.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정옥으로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제 안부를 챙겨줍니다. 어머님, 오늘은 퇴근길에 꽃집 앞에서 예쁜 걸 봤어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훈이가 아기를 안고 제게 보여줬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전 옥탑방에서 쥐소리를 들으며 울던 날들, 비톡촉 전화에 떨던 날들,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계단을 닦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마다 지난 제 세월이 겹쳐 보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의 숨결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살아갑니다. 가끔은 그 사람의 편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미움도 연민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저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바닥에 흩날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피어날 수 있지.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과거의 피해자도 아닌 한 사람 한정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살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평범함을요. 오늘도 햇살이 따뜻합니다. 창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빛나는 순간 시니어 은빛 사연이 함께합니다.